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명지대학교 사학과에서 이 한국사를 강의하고 있는 한명기라고 합니다. 제가 앞으로 한국 고대사에서부터 조선시대 후기에 이르는 시기까지 한국사의 어떤 주요한 쟁점들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한국사 자체의 문제만을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우리 역사가 이 주변 국가, 특히 중국이나 일본과 같은 이 강대국하고의 관계에서 어떤 국제관계의 변화를 겪어왔는지 주로 그런 주제에 초점을 맞추어서 10가지 주제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주제는 바로 한국 최초로 이루어졌던 이 신라의 삼국 통일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이 초등학교 6년, 이 중고등학교 6년에서 모두 12년 동안 최소한 국사를 배우셨기 때문에 신라의 삼국 통일에 대해서 모르는 분은 아마 안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의 어떤 그 기본적인 지식을 다 인정한 바탕에서 신라의 삼국 통일을 어떤 국제정세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굉장히 뚜렷하게 저를 쳐다보고 계신데 사실은 그렇게 뚜렷하게 쳐다보시면 전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목표는 이 뚜렷하게 쳐다보시는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강의 목표를 일단 소박하게 잡았습니다. 여러분을 일단 졸리지 않게 하는 거. 그게 오늘 제 강의의 목표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 신라의 삼국통일이 이루어지는 과정과 그것이 갖는 역사적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좀 앞으로 나가서 말씀을 드리죠. 자,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지금 한반도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마지막 분단 국가입니다. 다 알고 계시죠? 네. 거의 지금으로부터 10여 년 전인 1992년에 분단 국가였던 독일은 통일이 됐습니다. 오늘날 이 남북한이 분단됨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선 당장 북한 핵 문제가 심각하죠. 네. 분단이 없었더라면 지금 북한 핵 문제 때문에 골치를 썩이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1945년에 38선이 그어진 이후로 잠시 고향을 떠나온다고 남과 북으로 흩어졌던 사람들이 수십 년 동안 서로 만나지 못한 것도 우리에게 분단이 주는 결정적인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우리에게 절실한 문제로 다가오고 있죠. 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과연 통일을 하면 어떤 이익이 있을까? 사람들은 이 통일이 되면 거창하게 어떠한 변화가 생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는 일단 이런 문제부터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자, 이게 뭡니까? 38선입니까, 이게? 예. 바로 6.25 전쟁이 1953년에 끝난 다음에 휴전협정에 의해서 이 군사분계선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졌고 이것은 바로 그 군사분계선을 가리키는 것이죠. 자, 저는 이 군사분계선이 없어지고 통일이 되면 우리에게 어떤 좋은 점이 있을까? 이런 문제를 많이 생각해 봤는데 먼저 이런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자, 저는 사학과에서 학생들을 이끌다 보니까 1년에 2차례씩 답사라고 하는 걸 합니다. 아시죠? 네. 한 학기에 한 번씩 명승고적을 찾아가서 과거의 어떤 문화유산을 직접 눈으로 보고 배우는 그런 기회를 갖는데 이 4학년까지 졸업하다 보면 산술적으로 대충 한 학생이 8번 정도의 답사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남쪽에서 남한 지역만 가다 보면 한 2년만 지나면 옛날에 갔던 데를 또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1학년 1학기 때 경주를 한번 갔던 학생이 3학년 1학기나 2학기가 되면 대충 경주를 다시 가게끔 이 답사 장소가 정해지게 되죠. 그 이유는 뭐냐면 이게 분단된 상태에서는 남쪽에서 그다지 갈 만한 곳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애들에게 얘기를 하죠. 만약에 통일이 되면 과연 어떤 형태의 답사를 할 수 있을까? 우선 통일이 된다고 하면 답사가 할 수 있는 곳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최소한
4배 정도 늘어나지 않을까. 우선 지금 공단이 만들어지고 있는 개성 지역에는 고려시대의 유물이 많이 남아있죠. 예, 평양은 고구려의 도읍지였습니다. 백두산가이죠. 묘양산, 금강산. 심지어는 저 개마고원에서 텐트 치고 하룻밤 야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일의 필요성을 먼 데서 찾는 게 아니라 일단 사학과 학생들은 답사 장소를 확대하기 위해서도 통일은 대단히 절실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좀 있으면 이제 이 독일의 베를린 장벽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보시게 될 텐데 1992년에 독일은 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서독과 동독이 마침내 통일이 됐습니다. 지금은 통일이 남긴 후유증 때문에 이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가 있지만 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서독과 동독이 통일됐을 때 느꼈던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전 세계인들에게 대단히 크게 남아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는 7세기의 상황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보통 우리가 삼국시대 그러면 어떤 나라가 한반도에 정립하고 있었습니까? 고구려, 백제, 신라. 예. 건국된 순서도 고구려가 제일 먼저, 그 다음이 백제, 그 다음이 신라죠. 그래서 이른바 고대 국가가 성립되는 순서도 고구려가 제일 빨랐고, 백제가 그 다음이었고, 신라가 맨 마지막이었습니다. 불교의 도입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보통 우리가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계기의 하나로 삼는 것이 바로 한강 유역을 차지한 것이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이 그 국사를 배우셨으면 다 아시겠지만 이 한반도와 만주의 지도를 놓고 볼 때 고구려는 주로 북부의 한반도 북부와 만주 지역을 차지하는 그런 국가였고 백제는 어디였습니까? 그렇죠. 서해를 중심으로 해서 한강 유역에서부터 충청도 전라도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고 신라는 동쪽으로 저 강원도 남부에서부터 경상도 옛날 가야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4세기까지만 해도 신라라고 하는 나라는 삼국 가운데 가장 후진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국력의 측면에서도 가장 약했습니다. 자, 4세기에는 백제가 한강 유역을 차지하고 있었고 5세기와 6세기 초에는 누가 차지하고 있었습니까? 예, 아주 잘 말씀하셨는데 고구려가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6세기에 접어들면서 신라는 과거하고는 다른 양상을 보여주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거풍왕 그리고 그의 아들이었던 진흥왕 요 두 왕대에 접어들면서 신라는 비약적으로 발전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진흥왕의 상황을 잘 아시겠지만 진흥왕은 이 한강 유역을 향해서 북상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때까지 자신들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던 고구려에게 맞서기 위해서 신라는 백제와 이른바 동맹이라고 하는 것을 맺습니다. 그것을 보통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나제 동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제 동맹. 신라와 백제 사이의 동맹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침내 신라는 자신들의 부족한 힘을 백제의 협조를 받아서 더욱 강하게 키워가지고 마침내 신라가 한강 유역을 차지하는 데 성공하는 것이 그러니까 6세기 중반 무렵이 되겠죠. 그런데 신라가 한강 유역을 차지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냐면 바로 경상도를 중심으로 해서 동쪽 지역에 치우쳐 있었던 신라가 이제는 한강 유역을 통해서 그러한 지리적인 제한성을 극복을 하고 바로 바다 건너 서해를 건너서 중국과 통교할 수 있다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무슨 말인지 대충 이해가 가시죠? 네. 예. 그래서 이 한강을 차지한 직후에 신라의 세력은 점점 더 커져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삼국을 누가 통일하냐에 대한 삼국 통일 전쟁의 열기도 점점 커져가게 되죠. 자, 신라가 한강 유역을 차지하는 것까지는 좋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신라에게
또 다른 시련의 시작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강 유역을 신라에게 빼앗긴 고구려나 나제 동맹을 체결해서 신라와 협조했던 백제나 이제는 신라에 대한 복수나 견제를 꾀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자, 그러니까 한강 유역을 차지한 다음에 신라는 바로 백제와 고구려로부터 더 심한 공격에 시달리는 상황을 맞게 됩니다. 자, 보통 우리는 삼국시대 백제와 신라와 고구려 사이에 서로 간에 같은 민족이라는 동지의식이 많았을까? 아니면 적대의식이 많았을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삼국이 한창 한강 유역을 놓고 쟁투를 벌일 때는 적대의식이 높았을까요? 동료의식이 높았을까요? 예, 아무래도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죽고 다치는 경험으로 점철되는 것이기 때문에 죽고 다치게 되면 상대방을 동족이나 동포라기보다는 나의 원수라고 하는 생각이 훨씬 더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지금이야 우리가 북한이라고 불렀지 7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뭐라고 불렀습니까? 빨갱이라는 표현도 있었지만 북괴라는 표현을 많이 썼죠. 그건 뭐냐? 역시 6.25 전쟁의 경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6.25 전쟁의 상흔이 상대방에 대한 어떤 원한으로 표시가 되어서 서로 남은 북쪽을 보고 북괴, 북한은 또 남쪽을 보고 남조선 괴뢰도당이니 이런 식으로 서로를 극도로 비하해서 불렀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6세기 접어들면서 삼국 사이에 통일전쟁을 통한 각축이 심해지니까 이 서로에 대한 증오의식이 중국 측 사료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걸 한번 간단히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 삼국 사이에 쟁투가 심할 때 백제나 신라나 고구려가 동시에 중국 왕조들과 이렇게 통교를 했던 기록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백제에서 고구려를 가르쳐서 중국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장사, 긴 뱀 같다. 이 뱀이라는 동물은 별로 이미지가 좋은 동물이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말로 얘기하기에는 사갈, 뱀이나 전갈 같다. 그리고 무도하다. 그러니까 삼국 사이에 이렇게 어떠면 상당히 거친 이런 상대방에 대한 비난에 입각한 말들이 난무하던 것이 바로 6세기의 통일전쟁기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이 한반도에서 벌어지고 있던 삼국 사이의 쟁투에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사건이 발생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건 뭐냐 하면 바로 한반도와 붙어있던 중국 대륙에서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자, 당시 한반도에서 신라, 백제, 고구려 삼국 가운데 중국인들이 생각에 가장 강한 나라가 어떤 나라였습니까? 고구려였죠. 자, 고구려는 이미 4세기부터 5세기에 걸쳐가지고 광개토대왕 잘 아시죠? 네. 장수왕 잘 아시죠? 네. 특히 광개토대왕은 한국 역사상 미중유의 넓은 영토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름도 넓을 광, 열개, 땅토, 넓게 땅을 열었던 왕이다. 그래서 지금도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광개토 대왕비라고 하는 이 거대한 비석이 중국 지반현 퉁구라고 하는 곳에 남아 있습니다. 네, 대체로 6.3m 정도에 이르는 거대한 비석입니다. 이 6.3m의 거대한 비석에 1800자 정도의 한자로서 이 광개토 대왕 시대의 동아시아 역사 전반을 여기에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이 시기 5세기, 6세기에 고구려라고 하는 나라는 바로 이 광개토 대왕비의 상황에서 엿볼 수 있듯이 한반도 북부뿐만 아니라 만주 지역의 거대한 영토를 차지함으로써
중국인들에게도 상당한 위협이 되었던 그런 국가였던 것이죠. 근데 이제 바로 신라가 한창 한강 유역에서 뻗어가고 있던 6세기 후반에 중국 대륙에서 격변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건 뭐냐면 중국에서 진나라와 한나라가 망한 지 수백 년 동안 분열되어 있던 형세가 바로 수나라와 당나라가 등장하면서 통일되는 기운을 가졌기 때문이죠. 자, 수나라는 아마 한자로 쓰면 이렇게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 그리고 이제 이 수 뒤를 이은 국가가 당나라입니다. 수나라가 대충 중국 역사에서 모습을 드러내서 그 이름을 남기기 시작하는 것은 581년. 그리고 589년경이면 이제 중원 대륙의 주인이 되죠. 그리고 이제 이 589년에 중원 대륙의 주인이 된 다음에 수나라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한족 이외의 많은 오랑캐들이 진과 한 멸망 이후에 중국 대륙을 명멸했는데 수나라는 바로 한족들이 세운 정권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이른바 중화인민공화국 인구의 90% 이상을 다 한족들이 차지하고 있죠. 바로 이 한족 정권에 의해서 세워진 수나라는 과거 정권하고는 틀리게 주변 국가들에게 강력한 복속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로 동북부 지역까지 국경을 맞대고 있으면서 한반도와 연결되어 있던 고구려는 수나라에게 최초의 타겟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수나라를 처음 세운 사람은 이연, 고조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바로 그의 아들대인 양제 때에 오게 되면 수나라는 고구려에 대한 압박을 가중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제 아무리 강력한 고구려라고 하더라도 이 수나라의 압박에 쉽게 대적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양제가 고구려에 대한 압박을 가해오니까 당시 고구려는 한편으로는 군사적 대비책을 마련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외교적인 방책을 또한 마련합니다. 그건 뭐냐 하면 바로 중국 대륙에서 수나라를 견제할 수 있는 나라와 동맹을 맺는 것이죠. 바로 그 나라가 어디냐면 흉노라고 들어보셨죠? 네. 바로 그 흉노의 후예였던 돌궐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한편에서는 돌궐과 동맹체제를 유지하려 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바다 건너 일본과도 협조관계를 유지합니다. 즉 고구려가 수에 맞서기 위해서 바로 돌궐, 일본과 국교를 갖다가 유지를 하는 것이죠. 바로 이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담징이라고 하는 고구려의 승려이자 화가가 일본으로 건너가서 유명한 벽화를 남기죠. 호류사의 금당벽화라고 하는 것을 남기던 시절이 바로 이 무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고구려가 수에 대해서 결코 만만하게 나오질 않자 수나라 양제는 결국 고구려에 대한 원정을 준비를 하죠. 잘 아시는 것처럼 612년이 되겠습니다. 고구려 영영왕 당시에 수나라는 고구려를 공격하기 위해서 얼마 정도의 군대를 동원했냐면 113만 3,800명이라고 삼국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인류의 전쟁사에서 특정 국가를 공격하기 위해서 동원한 병력, 단일 병력으로는 아마 제일 많을 겁니다. 그래서 삼국사기에 보면 이 113만 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어느 정도냐면 2명씩 세웠을 때 맨 앞에서부터 맨 뒤에까지 깃발과 깃발 사이의 거리가 960리에 이른다고 합니다. 서울서 부산까지가 보통 몇 리라고 얘기합니까? 1000리라고 얘기하죠? 네, 한 400km 되죠. 428km. 그러니까 서울서 거의 부산까지 2명씩 일렬 종대로 세워도 깃발이 이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수나라가 그야말로 온 국력을 총동원해서 고구려 원정에 나섰죠. 그리고 이제 중간에
잘 아시는 것처럼 30만 명의 별동대를 따로 떼어가지고 평양을 공격하려다가 잘 아시는 누굽니까? 을지문덕. 을지문덕에게 막혀서 청천강에서 참패하죠. 몇 명이 죽었습니까? 30만 명에서 2,700명만 살아 돌아갔다고 얘기합니다. 그 몇 명이 죽은 거죠? 30만 빼기 2,700. 무지하게 어려운 수학이죠. 네? 바로 이런 참패 속에서 수나라는 결국 618년에 망하고 맙니다. 고구려 원정 실패의 후유증이 수의 멸망으로 이어진 것이죠. 이런 와중에 이제 수나라가 망하자 다시 어떤 국가가 등장했다고요? 당나라. 당나라가 등장을 합니다. 당나라 역시 수나라와 마찬가지로 고구려에 대한 태도가 굉장히 뻣뻣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당태종, 당고종 이 두 대에 걸쳐서 고구려에 대한 원정을 준비를 하고 또 이 한반도에 대한 압박의 기세를 높이게 되는데 자, 이런 와중에 한반도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6세기에 신라가 한강 유역으로 진출하면서부터 고구려와 백제의 신라에 대한 견제가 더더욱 심해지기 시작을 했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네. 자, 7세기로 접어들게 되면 백제는 나제 동맹을 신라가 어긴 것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신라에 대한 공격을 감행하기 시작을 합니다. 또 고구려 역시 신라를 견제하기 위해서 계속 남쪽으로 군대를 보내게 되죠. 이런 와중에 이제 신라는 백제와 고구려의 협봉을 받아가지고 국가적으로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신라는 이러한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누구와 손을 잡냐면 당나라와 손을 잡는 것을 꾀하게 되죠. 그래서 당나라가 건국한 것이 618년인데 신라는 621년에 당나라에 사절을 보내가지고 조공을 약속하고 당나라와 협력 관계를 맺습니다. 이걸 놓고서 외세를 끌어들였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당시 신라는 고구려 백제뿐만 아니라 일본으로부터도 침략 위협을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위기에 처한 신라의 상황에서는 돌파구라고 하는 것이 당나라와 접근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이후의 역사 전개를 보면 결국은 신라가 당나라 군대를 끌어들여서 660년에 고구려의 배후에 있는 백제를 공격해서 멸망시키고 그리고 668년에는 마침내 나당 연합군이 고구려를 멸망을 시키죠. 이 막강한 고구려가 망하게 된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크게 보자면 우선 수나라하고 싸우는 과정에서 너무 많은 국력을 소모를 했고 또 이미 653년에 왜 당나라 태종이 안시성까지 쳐들어왔다가 양만춘을 못 이기고 돌아갔다는 걸 배우셨죠? 네. 바로 이 당나라하고의 전쟁 과정에서 이미 쇠약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영양왕의 후계자였던 영유왕대에 쿠데타를 일으킨 연개 소문이 그렇죠? 당나라에 대해서 천리장성을 쌓으면서 오랫동안 잘 방어태세를 유지했지만 그가 665년에 죽은 다음에 그의 3명의 아들들 사이에서 내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맨 맏아들이었던 남생이라고 하는 인물이 당나라로 망명해버렸죠. 그래서 당나라로 가서는 당나라 군대를 이끌고 다시 자기의 조국 고구려를 치기 위해서 왔던 겁니다. 바로 고구려는 어떤 면에서 자멸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었던 셈이죠. 자, 이렇게 해서 신라는 고구려의 내분과 백제의 난맥상을 틈타서 삼국을 통일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 아시겠지만 당나라가 신라를 통일한 뒤에는 신라에까지 영토적 야심을 뻗쳤죠. 그래서 경주에다가 계림도독부라는 걸 설치해서 자신들의 속주로 만들려는
태도를 보이니까 신라는 결국 고구려와 백제의 유민들의 협력을 받아가지고 당나라에 대한 저항을 시작을 하죠. 그래서 676년에 마침내 당나라를 한반도 바깥으로 몰아내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자, 우리는 신라가 당을 끌어들여서 이룩한 삼국 통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외세를 끌어들였다는 점, 둘째는 신라의 삼국 통일로 인해서 우리의 국토가 대동강에서 원산만 정도로 축소되었다고 하는 점, 이 두 가지 때문에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특히 일제시대의 사학자들 박은식이나 신채호 같은 사람은 신라의 행위를 민족의 반역자 행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또 생각해보면 만약 신라의 삼국 통일을 그렇게만 본다면 역사를 제대로 보는 건 아닐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적어도 신라가 삼국을 통일함으로써 최초의 통일 국가를 이루어내고 우리 민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름대로의 정체성을 가지고 통합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자, 역사의 가정은 무의미하지만 만약에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지 않고 고구려가 통일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역사에서 가정은 또다시 얘기하지만 무의미하지만 아마 중국으로부터 더 강한 압박을 그 후에도 계속 받았을 우려가 크죠.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만주족이라는 나라가, 만주족의 청나라가 중국 대륙을 250여 년 이상 차지했었는데 지금 만주에 가보면 만주족 가운데 만주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중국 민족의 동화가 된 것이죠. 그만큼 이 강력한 중국 민족에 맞서서 우리의 자주성을 끝까지 유지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의 반증입니다. 그런 면으로 보면 신라의 삼국 통일이 불안정한 것이긴 하지만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우리가 높이 평가할 측면, 또 외세를 끌어들였다라고 하는 비판도 신라가 고구려, 백제, 일본으로부터 협봉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대륙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변화를 외교적으로 적절히 활용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오늘 우리의 현실과도 이 교훈으로 다가오는 점이 대단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을 우리가 신라의 삼국 통일을 통해서 역사적으로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